야, 저기 꼬마 하나가 강가로 간다. 총 내려놓고 일단 지켜봐. 누가 내 등 뒤에서 비열하게 뇌까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2008년의 회령, 압록강변의 밤은 공기마저 날카로운 면도날이 되어 내 목을 그어댔다. 내 나이 15. 학교에서 총 쏘는 법을 배우고 장군님께 충성하라고 교육받던 소녀는 지금 내 조국을 배신하려 얼어붙은 강둑에 서 있었다. 숨이 막혔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초소의 경비병에게 들킬 것만 같았다. 유성아, 절대 멈추지 마. 죽어도 저 강물 위에서 죽는 거야. 누가 내 귓가에 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브로커를 샀다. 나는 가슴팍에 아버지가 쥐어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품고 강물로 발을 내디뎠다. 쩍! 발밑에서 얼음이 비명을 질렀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고통을 넘어 감각을 마비시켰다. 신발 속으로 스며드는 얼음물은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내 발가락을 찔러댔다. 번쩍!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거대한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훑었다. 굶주린 짐승의 눈동자처럼 하얀 빛이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날 때마다 세상은 지옥처럼 하얗게 변했다. 나는 그대로 얼음판 위에 납작 엎드렸다. 눅눅한 얼음의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낸 아버지도, 집에 남은 가족들도 모두 수용소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거기 누구야? 거기 안 서면 사살한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찰칵하는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총구의 차가운 기운이 내 뒤통수를 겨누는 환각이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어났다. 뛰어야 한다. 발밑에 얼음이 깨지든 말든, 차가운 강물이 내 몸을 삼키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팔을 휘저으며 강 저편을 향해 달렸다. 탕탕!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내 귀 바로 옆으로 뜨거운 열기가 스쳤다. 총알이 얼음 바닥에 박히며 튀어오른 파편이 내 뺨을 핥히었다.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중국 땅의 희미한 불빛만 보였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다. 저 빛까지만 가면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 제발 한 번만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내가 배우지도 않은 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맨발로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짓밟았다. 철퍽! 내 손가락이 마침내 질척이는 진흙탕을 움켜쥐었다. 중국 땅이었다. 나는 눈더미에 얼굴을 처박은 채 거친 숨을 내뱉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울컥 올라왔다. 손가락 끝이 진흙을 파고들었다. 차가웠지만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촉이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건너온 압록강은 이제 거대한 검은 장벽이 되어 나를 막아섰다. 이봐 꼬마야, 너 누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나를 불렀다. 낯선 남자의 거친 손길이 내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그의 손엔 낡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 불빛이 내 초라한 행색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낱낱이 비췄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시 저 지옥 같은 강물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대답을 준비했다. 내 인생 첫 번째 거짓말이자 마지막 생존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냈다. 길을 잃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인생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내 입술을 떠나는 순간 15살 소년 박유성의 평범한 삶은 압록강 얼음 밑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이제 이름도 고향도 없는 유령이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나는 직감했다. 이제 막 하나의 지옥을 건너왔는데 내 눈앞엔 더 거대한 절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 같은 애들은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똑바로 서. 누가 내 멱살을 잡아 올리며 귓가에 차갑게 내뱉었다. 나를 강가에서 건져 올린 건 구원자가 아니었다. 짐승의 눈을 한 사내 인신매매 브로커였다. 중국 연변의 어느 허름한 창고 안. 깨진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깡통들을 비췄다. 숨이 막혔다. 방금 전까지 사선을 넘었다는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보다 더 짙은 공포가 내 목을 조여왔다. 아저씨 제발요. 저 한국 가야 해요. 아버지가 다 약속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사내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 주머니를 뒤져 아버지가 넣어준 돈뭉치를 빼앗았다. 10년 넘게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그의 더러운 손가락 사이로 사라졌다. 쩍! 쩍! 창고 밖에서는 얼어붙은 나무가 추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가 마치 내 운명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너 같은 북조선 꼬마들은 공장에 팔아넘기거나 장기라도 떼어 파는 게 더 이득이야. 조용히 해. 공안 부르기 전에 누가 내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비릿한 담배 냄새와 기름때 절은 손바닥의 감촉이 내 얼굴을 덮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잔인한 식구와 같았다. 나는 창고 구석에 짐짝처럼 던져졌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여기서 이대로 사라질 수는 없었다. 이대로 죽으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철컥. 누가 밖에서 문을 잠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하지만 울음조차 사치였다. 밖에서는 사내들이 술을 마시며 내 몸값을 흥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들은 나를 인간이 아니라 무게로 달아 파는 고기 덩어리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손톱이 빠져라 벽면을 긁어댔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야, 저놈 안 도망가게 발목이라도 묶어놨어? 누가 다시 문을 열려고 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쟁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본능적으로 창고 구석에 있던 녹슨 쇠지렛대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손바닥을 타고 전율처럼 흘렀다. 15살 소년 박유성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살기의 어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팔아넘기려는 저 괴물들의 심장에 이 쇠꼬챙이를 박아넣고서라도 살아남겠다고 맹세했다. 문이 열린다.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사내의 검은 실루엣이 내 앞에 섰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제 시작이다. 죽느냐 아니면 도망치느냐. 야, 벙어리. 너 지금 돌아? 정신 안 차려? 누가 내 등짝을 국자로 후려쳤다. 뜨거운 만두 찜통에 증기가 가득한 심양의 어느 시장 골목 식당. 15살 소년 박유성은 그날 창고에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숨이 막혔다. 하루 18시간, 잠시라도 손을 멈추면 욕설과 매질이 날아왔다. 하지만 나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북조선 억양이 튀어나오는 순간 이 식당은 내 무덤이 될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너 진짜 이름이 뭐야? 왜 신분증도 없고 말도 못해? 누가 내 턱을 잡아 올리며 물었다. 식당 주인이었다. 그는 나를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는 유령으로 여겼지만 가끔씩 스치는 내 눈빛에서 위태로움을 읽어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저었다. 눅눅한 밀가루 반죽 냄새와 비린 고기 냄새가 내 몸에 문신처럼 박혔다. 10대 소년의 피부는 기름때에 절어 거칠어졌고 밤마다 식당 바닥에 깐 얇은 박스 위에서 나는 고향의 찬바람을 그리워했다. 철퍽. 누가 내 앞에 썩은 고기가 섞인 잔반 그릇을 던졌다. 먹어. 죽지 않으려면. 나는 짐승처럼 그릇에 코를 박았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씹어 삼켰다. 아버지가 나를 강 건너로 보낸 건 인간답게 살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이름 없는 짐승으로 살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했다. 발소리 하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하나에도 나는 귀를 세웠다. 공안이 들이닥치면 나는 만두솥 뒤에 숨어 숨을 멈췄다. 이봐, 저기 구석에 있는 꼬마, 너 이리 좀 와봐. 누가 나를 멈춰 세웠다. 치양을 순찰하던 공안이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밀가루 묻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제발, 제발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다. 공안의 군화 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리며 내게 다가왔다. 쩍, 쩍. 얼어붙은 땅이 밟히는 소리가 다시 압록강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다. 야, 벙어리라니까요. 얘는 내가 데려온 먼 친척이에요. 누가 내 앞을 막아섰다. 욕쟁이 식당 주인이었다. 나를 아껴서가 아니라 공짜로 부려먹는 일꾼을 뺏기기 싫어서 하는 방패막이었다. 나는 그 비열한 보호 아래서 몸을 떨었다. 공안은 내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곳도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유성아, 기회가 오면 무조건 남쪽으로 가라. 누가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한국으로 먼저 떠난 사람들의 소문이 시장통에 떠돌았다. 중국 대륙은 너무 크고 차가웠다. 15살 소년이 혼자 감당하기엔 사방이 적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식당 뒷방에서 낡은 지도를 폈다.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은 머나먼 동남아시아의 밀림이었다.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너 신분증 없지? 공안에 신고하기 전에 그거 내놔. 누가 내 문을 거칠게 발로 찼다. 같이 일하던 종업원이었다. 내 짐을 뒤져 아버지가 준 마지막 비상금을 찾아낸 그의 눈에 탐욕이 번득였다. 나는 낡은 지도를 움켜쥐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 갈 곳이 없다. 다시 사선이다. 야, 너 신분증 내놔. 얼굴 들어봐. 너 탈북자지? 누가 내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중국 남부로 향하는 야간 열차의 좁고 어두운 연결 통로. 눅눅한 담배 연기와 사람들의 찌든 땀 냄새가 섞인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공안의 차가운 눈빛이 내 얼굴을 훑었다. 숨이 막혔다. 15 소년의 심장은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너 이름이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벙어리야? 누가 내 턱을 거치게 젖혔다.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내 서툰 중국어 한마디 혹은 숨길 수 없는 북조선 억양이 튀어나오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공포가 내 몸을 지배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그 눈빛을 떠올렸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준 그 모든 희망이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다. 철퍽. 누가 내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찼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차가운 기차 바닥에 금속 감촉이 뺨에 닿았다. 녹슨 쇠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공안은 내 낡은 가방을 거꾸로 털었다. 바닥에 쏟아지는 건 며칠 된 딱딱한 빵 조각과 아버지가 적어준 남쪽 나라의 주소가 적힌 낡은 종이 한 장.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종이를 들키면 끝이다. 이거 뭐야?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누가 그 종이를 집어들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 공안의 구두를 붙잡았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손짓할 짓을 하며 울부짖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오직 눈물과 비명 섞인 몸짓뿐이었다. 치앙에서 배운 벙어리 연기.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였다. 공안은 귀찮다는 듯 내 손을 뿌리치고 종이를 대충 훑어보더니 바닥에 침을 뱉었다. 에이, 재수 없게. 벙어리의 거지 새끼구먼.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누가 내 가슴팍을 다시 발로 밀어냈다. 기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굉음 속에 공안에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려 숨을 헐떡였다. 손톱이 바닥을 긁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죽음의 신이 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간 기분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밤 풍경은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시커멓게 우리를 삼키어 들고 있었다. 유성아, 저기만 넘으면 진짜 남쪽이다. 조금만 더 버텨. 누가 내 귓가에 환청처럼 속삭였다. 기차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를 주워 가슴 깊숙이 넣었다. 이제 곧 라오스 국경이다. 거기서부터는 열차도 식당도 없다. 오직 짐승들이 사는 정글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웠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팔아넘기려던 그 잔인한 눈빛들.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라 숲속의 짐승이 되기로 결심했다. 누가 다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공안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을 가진 브로커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나를 인간이 아니라 운송물로 취급하며 다가왔다. 너 돈 더 있어? 없으면 여기서 던져버린다. 누가 내 목에 차가운 칼날을 갖다 댔다. 기차는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었고 나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섰다. 야, 지금이야. 뛰어. 안 뛰면 여기서 개죽음이야. 누가 내 등을 떠밀었다. 달리는 기차의 열린 문 사이로 습한 열기와 정체 모를 흙먼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목을 겨누던 칼날을 피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직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뿐이었다. 15살 소년의 몸이 허공을 갈랐다. 굴러떨어지는 순간 온몸의 뼈가 어긋나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숨이 막혔다. 정신을 차려보니 기차의 붉은 뒷등만 멀어지고 있었고 내 앞에는 거대한 귀신처럼 서 있는 라오스 국경의 원시림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너 여기서 길 잃으면 사체도 못 찾아. 똑바로 따라와. 누가 나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국경을 넘겨주기로 한 브로커였다. 그의 손에는 낡은 손전등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가느다란 빗줄기만이 이 지옥 같은 숲속의 유일한 생명선이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눅눅한 이끼와 썩은 나무심 냄새가 코를 찔렀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온몸은 이름 모를 벌레들에게 뜯겨 엉망이 되었고 가시덩굴은 내 낡은 옷을 찢고 살점을 파고들었다. 쩍.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현서 누나도 이런 길을 걸었을까? 아버지는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걸 아실까? 나는 끊임없이 혼잣말을 내뱉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열대우림의 밤은 압록강의 밤보다 더 잔혹했다. 거머리가 신발 속으로 파고들어 피를 빨아먹어도 멈출 수 없었다. 브로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승처럼 숲을 헤치고 나갔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보이는 그 희미한 실루엣만 보며 죽으림을 다해 발을 놀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낙오되는 것은 곧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라오스 군인들의 총탄에 쓰러지는 것을 의미했다. 누가 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독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를 내는 순간 이 숲의 모든 포식자가 나를 향해 달려들 것이다. 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다시 걸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한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 멀리 아버지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내 손에 잡히는 건 뾰족한 가시나무뿐이었다. 야, 저기 불빛이다. 조용히 해. 군인들이다. 누가 내 머리를 강제로 진흙 바닥에 쳐박았다. 브로커였다. 저 멀리서 라오스 국경 수비대의 서치라이트가 숲을 사정없이 핥히고 있었다. 서걱. 군화 소리가 풀숲을 헤치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진흙의 비릿한 냄새가 입안으로 들어왔지만 뱉어낼 수 없었다. 내 바로 옆까지 다가온 군화가 멈췄다. 10초, 아니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르고 군화는 다시 멀어졌다. 다 왔어. 저 강만 건너면 이제 중국은 끝이야. 누가 나를 일으켰다. 나무 사이로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강줄기가 보였다. 메콩강이었다. 하지만 그 강물은 잔잔하지 않았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치며 무엇이든 삼켜버릴 듯 포효하고 있었다. 브로커는 강가에 숨겨둔 낡은 타이어 튜브 하나를 꺼내 나에게 던졌다. 이거 타고 건너. 난 여기까지야. 운 좋으면 살고 아니면 물귀신 되는 거지. 누가 내 등 뒤에서 사형 선고 같은 작별 인사를 건넸다. 혼자였다. 15살 소년과 낡은 튜브 하나. 나는 그 검은 물결 속으로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살이 내 허벅지를 휘감았다. 야, 정신 차려. 여기서 눈 감으면 너 그냥 짐승들 밥이야. 누가 내 뺨을 세차게 때리는 것 같은 환각이 들었다. 메콩강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 라오스 강변 어느 진흙더미에 처박힌 지 얼마나 지났을까. 온몸은 물에 불어 터졌고 15 소년의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강물을 너무 많이 들이마셔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여전히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훑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 정글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사박. 누가 내 뒤를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바람 소리였을까? 아니면 나를 노리는 독사들의 움직임이었을까? 라오스의 정글은 밤이 되자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다. 이름 모를 새들의 비명이 귀청을 때렸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늪이 내 다리를 잡아당겼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뿌리 향이 섞인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다. 나는 아버지가 준 낡은 나침반 하나에 의지의 남쪽으로, 오직 남쪽으로만 향했다. 유성아, 목마르지?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거야. 누가 내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지독한 달증이었다. 나는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핥고 때로는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을 마셨다. 배 속에서 뒤틀리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시덩굴은 내 살점을 포를 뜨듯 떼어냈고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든 개미들은 내 몸을 산채로 뜯어먹는 것 같았다. 말라버린 나뭇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나는 심장이 멈추는 공포를 느꼈다. 휙. 누가 내 머리 위에서 밧줄 같은 것을 떨어뜨렸다. 뱀이었다. 팔뚝 굵기만한 구렁이가 내 어깨를 스치며 나무 아래로 사라졌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이 숲은 너무나 거대하고 잔인했다. 나를 지켜줄 부모도 나를 도와줄 친구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내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게 했다. 야, 거긴 누구야? 손들어. 누가 숲속에서 소리를 질렀다. 라오스 현지인들인지 아니면 국경 수비대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가시덤불 속으로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가시가 뺨을 긋고 지나갔지만 고통보다 공포가 컸다. 군화 소리가 내 머리맡까지 다가왔다. 눅눅한 흙 냄새 사이로 군인들의 담배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나는 숨소리를 죽이기 위해 내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제발, 제발 나를 찾지 마세요. 저기 뭐가 움직인 것 같은데. 그냥 원숭인가? 누가 투덜거리며 멀어졌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 시간을 더 진흙 속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다. 눈물과 진흙이 뒤섞여 시야가 흐려졌다. 나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신발은 이미 밑창이 떨어져 나갔고 맨발에 닿는 돌부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숲의 끝자락에서 인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지옥의 입구였다. 이봐, 꼬마야. 너 북조선에서 왔지?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지금 바로 경찰서로 데려간다. 누가 내 앞길을 막아섰다. 험악한 인상의 라오스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정글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주한 건 자유가 아니라 나를 사냥감으로 여기는 인간 사냥꾼들이었다. 야, 저기 꼬마 잡으러 가자. 돈 냄새 난다. 누가 내 등 뒤에서 사냥개처럼 치저댔다. 정글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주한 건 약탈자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북조선에서 온 힘없는 아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정글에서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인간들에게 잡혀 죽을 수는 없었다. 나는 무작정 다시 강가로 달렸다. 메콩강의 검은 물줄기가 다시 나를 삼키려 기다리고 있었다. 너 거기 안 서면 진짜 죽여버린다. 누가 뒤에서 낫을 휘둘렀다. 쉭 소리가 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강물로 몸을 던졌다. 풍덩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살이 내 몸을 휘감았다. 물속은 정적만이 가득했다. 수면 위로는 사내들이 강물을 찌른 막대기 소리와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속에서 버텼다. 허파가 터질 것 같았고 입안으로는 비릿한 강물이 밀려 들어왔다. 죽음이 바로 곁에 와 있다는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어이 거기 꼬마, 이 배에 올라타 어서. 누가 내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약탈자들이 아니었다. 메콩강을 떠다니는 낡은 나룻배의 늙은 뱃사공이었다. 그는 나를 짐짝처럼 배 위로 끌어올렸다. 배 바닥에는 이미 나 같은 유령들이 몇 명 더 누워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오직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낡은 엔진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덜덜거렸다. 쩍쩍 배 밑바닥이 바위에 긁힐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이 배 가라앉고 있어. 물을 퍼내야 해. 누가 비명을 질렀다. 배 한 구석에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메콩강의 거센 소용돌이가 낡은 목선을 찢어버린 것이다. 15살 소년인 나는 낡은 캔통을 들고 미친 듯이 물을 퍼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물을 퍼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검은 강물 아래서 이름 없는 물귀신이 될 것이었다. 눅눅한 기름 냄새와 썩은 강물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쳤다. 저기 태국 경찰이다. 이제 다 왔다. 누가 희망 섞인 비명을 질렀다. 강 건너편에서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비췄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빛이 아니었다. 라오스 경찰보다 더 무서운 태국 이민국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총구를 우리에게 겨누며 배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뱃사공은 우리를 강가 늪지대에 던져놓고 서둘러 도망쳤다. 나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늪을 헤치며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다. 너희들 다 손들어 신분증 내놔. 누가 내 머리에 총구를 들이댔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이마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10년 같은 며칠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도착한 곳이 경찰의 총구 앞이라니. 허탈함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이 꼬마는 뭐야, 혼자 온 거야. 누가 내 몸을 수색했다. 아버지가 준 낡은 나침반과 꼬깃꼬깃한 추가 적힌 종이가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 나는 바닥에 이마를 짓박으며 빌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짐승처럼 쇠창살이 달린 트럭 뒤편에 던져졌다. 여기서 나가면 바로 강제 수용소에. 알겠어. 누가 내 귀에 대고 저주처럼 속삭였다. 트럭의 엔진 소리가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내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자유를 향한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나는 이제 이름도 없는 죄수가 되어 차가운 쇠창살 안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야, 신이팔 닫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 누가 내 등을 발로 차며 위협했다. 태국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 좁은 방 하나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짐짝처럼 엉켜 있었다. 눅눅한 땀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섞인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썩게 만드는 것 같았다. 15살 소년 박유성은 그곳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존재였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웅크렸다. 너 여기 들어오면 최소 몇 달은 못 나가 알고나 있어. 누가 내 옆에서 가래침을 뱉으며 겁을 주었다. 먼저 들어온 탈북자들이었다. 하루에 제공되는 건 정체 모를 딱딱한 밥 한 덩이와 썩은 냄새가 나는 물 한 잔뿐이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건 절망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낼 때 약속했던 그 자유의 땅은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밤마다 쇠창살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며 울었다. 쩍쩍 옆방에서 간수가 쇠몽둥이로 철창을 휘두르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박유성, 너 대사관에서 사람 왔다 나와.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가짜 이름이 아닌 진짜 내 이름이었다. 수용소 생활 한 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내 이름에 나는 감전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수를 따라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쫓아왔다. 부러움과 시기가 섞인 듯 눈빛들을 뒤로하고 나는 면회실 유리창 앞에 섰다. 너 정말 혼자 여기까지 온 거니 대단하구나. 누가 유리창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듯 물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영사였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남한 사람이었다. 그의 깨끗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는 내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눈물부터 쏟아냈다. 10년 같았던 그 사선의 시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걱정 마라, 이제 곧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누가 내 어깨를 다독여주는 환각이 들었다. 영사는 내게 초콜릿 하나를 건넸다. 입안에 퍼지는 그 달콤한 맛은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고 정글을 헤맸던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수용소로 돌아오는 길은 다시 어둠이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대기 명단 속에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 어떤 이들은 1년을 기다리다 미쳐버리기도 했다. 이봐 꼬마야, 너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 누가 내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아는 세상은 배고프지 않은 것과 잡히지 않는 것이 전부였다. 그 이상의 삶이 있다는 걸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수용소 벽면에 내 이름을 손톱으로 새겼다. 박유성, 유령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내일 비행기 탄다, 짐 챙겨. 누가 내 잠을 깨웠다. 꿈인 줄 알았다. 드디어 내 이름이 불린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준 낡은 나침반과 꼬깃꼬깃한 종이를 챙겼다. 수용소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시리도록 눈부셨다. 하지만 비행기 트랩을 오르기 직전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 이 꼬마 서류가 좀 이상한데 다시 검사해봐. 누가 내 앞을 막아섰다. 태국공항 직원이 내 여권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가우뚱했다. 심장이 다시 멎는 것 같았다. 다 왔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거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괜찮아, 문제없어. 그냥 통과시켜. 누가 내 여권을 빼앗아 간 직원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대사관 직원이었다. 숨이 멎을 것 같던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고 억눌렸던 공기가 허파로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행기 랩을 올랐다. 15살 소년 박유성은 그렇게 태국 방콕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구름 위로 몸을 씌웠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진 대지를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공안도 나를 팔아넘기려는 브로커도 없다는 것을. 손님 드시겠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누가 내 옆에서 다정하게 물었다. 승무원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친절이었다. 그녀가 건네준 기내식은 내가 중국 만두집 뒷방에서 훔쳐먹던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다. 하지만 나는 목이 메어 음식을 삼킬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아버지는 지금도 배고픈 북조선의 하늘 아래 계실 텐데. 나만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 것일까? 눅눅한 기름 냄새 대신 은은한 향기가 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누가 기내 방송을 통해 도착을 알렸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내 인생의 모든 과거가 뒤로 밀려나갔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공기는 차가웠지만
압록강의 그 살을 애는 칼바람과는 달랐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었고 자유의 냄새였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다. 박유성 씨 맞습니까?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정장 차림의 국정원 요원이었다. 그는 나를 짐짝처럼 다루지 않았다. 그는 나를 범죄자처럼 취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한 명의 인간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우하며 맞이해 주었다. 처음 듣는 존댓말에 나는 다시 한번 무너졌다. 10년 동안 7개의 가짜 이름을 갈아치우며 유령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순이도 채미란도 아닌 박유성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다. 유성아,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 여기가 내 집이다. 누가 내 등을 다독여 주었다. 국정원 안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은 서울의 거리는 내가 꿈꾸던 천국보다 더 화려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거리를 걷고 있었고 누구도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자유라는 사실 믿기지 않아 나는 몇 번이고 내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이거 입어봐라. 이제 새 인생 시작해야지. 누가 내게 새 옷과 운동화를 건넸다. 낡고 찢어진 정글의 흔적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화려한 불빛 뒤로 홀로 남겨진 밤이면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 내가 이곳에 정착하는 동안 북에 남겨진 가족들이 고초를 겪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내 발목을 잡았다. 자유는 얻었지만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졌다. 저 유성인데요. 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나는 나를 담당하던 선생님에게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식구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의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쇠창살도 없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도 없는 방. 나는 그렇게 15살의 마지막 밤을 한국에서 보냈다. 하지만 내 앞에는 정착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성아, 내일부터 학교 가야지. 준비됐니? 누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학교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만 아이들 틈에서 내가 북한에서 온 아이라는 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왕따를 당하거나 다시 유령 취급을 받으면 어떡하지? 나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꽉 조여맸다. 이제는 강을 건너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유성 씨, 촬영 중입했습니다. 마이크 체크 부탁드려요. 누가 나를 전문가의 목소리로 불렀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스튜디오 한가운데 15살의 압록강을 건너고 메콩강의 소용돌이를 뚫고 살아남았던 그 소녀는 이제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선 청년이 되어 있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겪은 지옥과 내가 만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 때문이었다. 카메라 렌즈 속으로 비치는 내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자유에 대한 값비싼 대가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파를 타고 수백만 명의 귀에 닿았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북조선 말투를 감추려 다시 벙어리 흉내를 냈었다. 나만 아이들의 시선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내 정체가 탄로 날까봐 매일 밤 가슴을 졸였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내 말투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내가 사선을 넘어온 훈장이자 살아남은 자의 증거였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유튜브를 시작하셨나요? 누가 내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내가 정글을 헤맬 때 나를 도와준 건 이름 모를 이방인들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이제는 내가 그 손길이 되어야 할 차례였다. 정보가 차단된 채 어둠 속에 갇힌 내 고향 친구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넓고 자유로운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우리가 건너온 강물에는 눈물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 했던 거대한 용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유성아, 너 참 대견하다. 정말 잘 컸어. 누가 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남겼다. 그 한마디에 나는 스튜디오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 압록강 얼음판 위에서 맨발로 뛰던 그 아이가 만두집 뒷방에서 찬밥을 먹으며 울던 그 소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포했다. 7번 이름을 바꾸고 8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나는 결국 박유성이라는 진짜 이름을 지켜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자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인간의 처절한 의지로 만들어진 기적이었다. 조명이 꺼지고 스태프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자,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나는 스튜디오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눈부시게 밝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다. 내 손에 든 건 아버지가 준 낡은 나침반 대신 세상을 비추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현서, 누나 그리고 딕 스톨프 같은 천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내가 받은 기적을 이제는 내가 베풀 차례였다. 아직도 차가운 강가에서 떨고 있을 또 다른 유성이들을 위해 나는 내일도 카메라를 들 것이다. 내 이름은 박유성.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를 말하는 투사다. 내 앞에는 더 이상 검은 정글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